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46살이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말이죠. 더구나 그 이혼 과정 자체가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고요. 한때 처복 하나는 타고난 놈, 결혼 잘한 친구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저였기에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는 게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적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앞서 말했듯 아내는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러 가는 날에는 여보, 이거 숙취해소제야. 인원이 몇 명인진 모르지만 당신이 좀 챙겨줘. 이제 30대는 몸 생각도 좀 해야 하잖아. 천천히 마시고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 내 걱정 말고. 그리고 이걸로 한턱 쏴도 괜찮으니까 괜히 더치페이 하면서 촌스럽게 놀지 말고. 라며 자신의 카드를 선뜻 내어줬어요. 또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에도 어머님 요즘에도 가스 아깝다고 보일러 잘 안 트시지? 그래서 내가 온수매트로 샀어. 이게 요즘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 전자파도 걱정이 좀 덜어질 거고 절전형이라서 전기도 많이 안 먹어.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그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따로 내려간다고 전해줘. 하고 제 손에 이것저것 들려주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이런 아내를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어렵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부러워했죠. 쇼핑몰 대표라는 직함에 능력만큼 큰 씀씀이에 높은 이해심까지 고려하면 저 역시도 복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야, 이 새끼 오빠, 너 이거 명품 아니야? 이 시계도 명품이네? 그 집사람이 사줬지 뭐. 야, 너는 결혼해서 진짜 용된 거 알지? 솔직히 너 20대보다 지금이 더 나아. 역시 쇼핑몰 대표 마누라를 얻어서 그런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까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누가 지금 널 유부남의 애까지 있다고 믿겠어? 혹시 요즘 운동도 하냐? 몸도 엄청 좋아졌네?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진 자의 여유구나? 나는 명품 사주는 입장인데 넌 받는 입장이라는 게 너무 배 아프고 억울해. 난 진짜 요즘 동창들 중에 태준이 네가 제일 부럽다. 사업 성공? 좋은 일자리? 다 필요 없어. 마누라한테 인간 대접 받는 게 제일 최고야, 최고. 왜 그래? 너도 잘 살잖아. 부럽긴 뭐가 부럽다고.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겸손도 지나치면 오만인 거 알지? 남자들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며. 네 마누라가 네 손목에 명품 시계 감아줄 때 다른 남자들은 다 하는 일이라며 내 마누라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려 밖으로 쫓아낸다. 네 마누라가 불쌍한 우리를 위해 한턱 쏘라며 카드 들려보낼 때 내 마누란 월급 통장을 통째로 뜯어간다고.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알아?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 그런 여자 없다. 그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살이 10kg이나 빠진 상태였고 몸도 좋아졌죠. 옷 입는 거 하나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세련된 것은 덤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내가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때 동창회 모임을 나가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입은 옷을 보며 인상을 썼죠. 나가는 건 좋은데 설마 그 꼴로 나가게? 거짓말이지? 아니, 어차피 동창회인데 좀 편안하게 나가고 싶어서 그래. 다른 애들도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걔들은 걔들이고 제대로 입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야 그렇긴 하지만 나 쇼핑몰 대표야, 대표. 당신이 그러고 나가면 내 욕 먹인다는 거 몰라? 명색이 쇼핑몰 대표 남편이 후질근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뭘 뭐라고 해.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솔직히 아무도 내 옷 신경도 안 써.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아니거든? 제발 긴장 좀 하고 살아. 남자들은 진짜 웃겨. 결혼하면 모든 걸 다 놔버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더라.
결혼 전까진 멀쩡했다가 갑자기 임산부처럼 배불러 오고 슬리퍼 질질 끌고 대충대충 더러운 몰골로 나다니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물어보면 나이 들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핑계만 대고. 뭐 자연스러운 노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도태된 거고 포기한 거야.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좀 편안하게 입자는 건데. 그니까 난 그런 거 못 견딘다고.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긴장이야. 난 당신이 끝까지 긴장했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했으면 해.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튀어나온 배에 팬티바람으로 배나 벅벅 긁으면서 코딱지 파는 순간 난 무조건 이혼이야. 알지? 알았어. 옷 다시 입을게. 됐지? 머리도 다시 감고 다시 만지고 나가. 그 꼴로는 동창회고 뭐고 못 나가게 할 거니까. 결국 그날도 머리를 2번 감고 3번이나 옷을 갈아입은 후에 동창회에 나선 거였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도 가야 했고 식단까지 관리하며 몸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저는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바로 아내가 좋아하는 이벤트를 새롭게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따로 허락도 받아야 했고요. 당신은 생각이 그렇게 짧아? 풍선의 꽃? 그건 작년에 한 거잖아. 또 한다고? 왜 그렇게 식상해? 편의점 운영도 그런 식으로 대충 하니까 매출이 적게 나오는 거야. 여보, 나도 이게 최선이야. 뭐 소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촛불은 꺼질 테고, 그렇다고 과하면 촌스럽고 싫다고 하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참 무난한 거 좋아하네. 난 싫다고! 난 특별한 게 좋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골라준 옷 그거 입고 여기 수제로 케이크 만드는 곳 있으니까 가서 직접 만들어 와. 알았어? 케이크? 근데 나 편의점 일을 해야... 닫아! 그깟 편의점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하루쯤엔 그냥 닫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케이크도 잘 만들지 마. 대충 어설프지만 정성 들여서 하라고. 누가 봐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확실히 거절하고. 알았니?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어젯밤에 뭐 먹고 잤어? 얼굴은 왜 그렇게 부었어? 냉찜질이라도 해. 그 꼴로 우리 회사 근처도 오지 말고. 붓기 가라앉으면 그때 와. 나 쪽팔리게 하지 말란 뜻이야. 알았어. 그럼 지금 딱 리허설 해보자. 당신은 케이크랑 꽃을 들고 갑자기 방문하는 거야. 알았지? 어색하게 티내지 말고 몰래 왔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라고. 아내의 철저한 지시 아래서 저는 이벤트를 했고, 그럼 아내는 어머, 어쩜 하면서 상상도 못했다는 듯 연기를 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아내는 너무 과했어요. 물론 결혼 전부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죠. 우린 속도 위반 때문에 빨리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것조차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 아이를 팔싹둥이라고 속이기까지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성대하게 하길 원했고 신혼집도 신축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이전부터 본인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아내의 재정 상태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고 저 역시 당시 편의점 오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도 말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조건 강행하려고 한 아내와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도 그때 결혼 전에 파혼할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대신해줬던 겁니다. 태준아, 다른 건 몰라도 집은 내가 해주마. 엄마, 신축이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그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게? 뱃속에 아이는 책임을 져야지. 무엇보다 너 이제까지 나한테 돈 한 푼 안 받아갔어. 대학도 지금 편의점도 다 너 혼자 노력해서 이뤘고. 그리고 애초에 돈 벌어서 어디에 쓰게? 무덤에 들어갈 때 지고 갈까? 이 정도는 자식을 위해 엄마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이럴 땐 눈 딱 감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식당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그 돈을. 이럴 때 엄마 노릇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어디 부모 도움 없이 집 사는 게 쉽니? 예전에야 허리띠 졸라매고 평범하게 일만 해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안 힘들었어. 하지만 이젠 평생을 노력해도 한 채 살까 말까 한 시대 아니니. 그러니 태준이 넌 잘 살기만 해. 엄만 그거면 됐다. 돈 문제로 싸우지도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알았니? 어머니는 유독 아내를 아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만 진심으로 잘했고요. 실제로 결혼하고 얼마 뒤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도 병간호를 자처했을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생신에도 저보다 더 먼저 어머니를 챙긴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향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을 효부라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오늘 어머님 뵈러 내려갔다가 4일 후에 올 거야. 회사에는 이야기 다 해놨으니 이참에 좀 쉬다가 오려고. 우리 진우도 데리고 갈 테니까 이참에 당신은 좀 쉬어. 나랑 같이 가지 그래? 혼자 거기까지 갓난애 데리고 운전하기 힘들 텐데. 됐어. 어머님 뵈러 가는 건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랑 어머님 둘이서만 데이트할 거거든? 방해하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나 해. 주말엔 친구들 불러도 되는데 너무 어지럽히지만 말고. 알았지? 아, 음식물은 제때 버려. 벌레 꼬이니까. 나야 좋지만 당신 정말 괜찮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그래도 나 없다고 운동은 빠지지 마. 건강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번엔 내려가서 꼭 어머님 모시고 올 거야. 같이 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꼼짝을 안 하시니 너무 속상해.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당신한테 진짜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말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난 진짜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낙상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을 때부터 홀로 살림을 꾸려온 강한 분이었습니다.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막노동 현장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고 한밭집을 거쳐 지금의 기사식당을 운영하기까지 하루를 쉬지 않고 일만 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쉬셨던 유일한 순간은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이 전부였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게 저를 위해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저는 어머니와 그리 가깝게 지내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에 매달리셨던 만큼 저는 아버지와 더 가까웠고 장례를 치른 뒤 바로 일을 하시던 어머니에게 큰 실망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머리가 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결혼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모두 아내 덕분이었기에 저는 아내가 강요하는 것들을 군말 없이 했던 거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근데 말이야. 편의점 그거 말고 다른 일은 해볼 생각 없어? 갑자기? 무슨 일 말하는 거야? 뭐 사업 같은 거 말이야. 명함도 직함도 있는 그런 일. 편의점도 괜찮아.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능력 넘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는 게 사업 아니야?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게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 당신은 진짜 욕심이라는 게 없어? 이 사업이라는 게 꼭 개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아? 사람만 잘 부리면 되는 일이야. 나도 봐. 내가 사진을 찍어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냥 사람 부려서 시키면 뚝딱 알아서 해주잖아. 애초에 능력은 있는데 사업체를 배짱 없는 개돼지들 모아놓은 게 우리 회사야. 돈만 주면 알아서 굴러서 운영도 되는 게 쇼핑몰이고. 어차피 개돼지들은 몰라. 적당히 잘해주면 뼈라도 묻으려고 하는 단순한 족속들이고. 여보, 개돼지라니 말이 좀 심하잖아. 당신 직원들인데. 그래, 정정할게. 노예 됐지? 여보, 내 말이 틀려? 사실이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노예니 개돼지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 생각은 할 수 있지. 안 들키기만 하면 장땡이고. 대표가 할 일은 그거 하나야. 나한테 복종하는 인간 한 명한테 짬 때리고 안 좋은 말은 다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 나이는 적당히 많으면서 책임질 식구 많은 그런 사람 골라서 악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내 경우엔 미혼모인 팀장이 있거든. 그럼 난 뒤에서 위로나 해주면서 순한 척, 착한 척하면 끝. 능력 좋은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하다가 망하는 이유? 그거 다 이미지 관리 못해서 그래. 멍청하게 혼자서 총대 메고 사람들 닥달하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지. 봐! 어려운 거 전혀 없다니까?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당신은 직함만 하나 파. 이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싫어,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대하는 방법도 필요 없어. 그럼 평생 그 짓 하겠다고? 그 짓? 대체 편의점이 뭐 어때서? 편의점 해봐야 사장 소리 듣는 게 최고 아니야?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고. 까놓고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당신이 사장인지 알바인지 알기나 해? 그야 내가 아직 젊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웃기지 마. 나이 들어서 하면 뭐가 다를 줄 알아? 그냥 늙어서 편의점 알바나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걸?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난 당신이 좀 더 멋진 일을 했으면 좋겠어. 대표 소리도 들으면서 나처럼 직원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솔직히 멋지잖아. 아니야? 존경? 좋지.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먹고 생활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당신 양심 있으면 말이나 해봐. 아내는 대표라는 좋은 직함을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존경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존경을 받기 위한 대가는 모두 돈이었죠. 아내는 일종의 투자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허세였고 사치였어요. 대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차, 시계, 목걸이까지 벌어오는 돈이 10이라면 14, 15를 쓰는 게 아내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상은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집을 피우는 거였죠.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만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전 어지간한 건 그냥 참고 버티면서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하고 아들에게도 헌신적이며 비록 보여주기식이라고 해도 뭐든 노력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느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우가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거야? 다낭신증이래. 어쩜 좋아? 다낭신증? 도대체 그게 무슨 병인데? 나도 몰랐는데 신장에 다수의 물혹이 생긴 거야. 이 물혹들이 점점 커지면서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병이고. 그래서 뭐 설마 수술을 한다는 거야? 저 5살애가? 아니, 추적 검사만 하는 거지. 초음파도 보고 소변 검사, 피 검사 정기적으로 하면서 혹이 커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그때 수술을 해주겠다나? 정말? 그럼 진짜 다행이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내는 오히려 짜증을 냈죠. 당신은 이 상황에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병이야? 난 머리털 나고 그런 질환은 처음 들어봐. 더구나 당신 아들이 아프다고 하잖아. 근데 다행? 미안. 근데 나도 놀라고 마음 아파. 하지만 수술은 안 해도 되는 정도라며.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면 수술 안 하게끔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한 거야. 다른 뜻 없고. 관리? 미쳤어? 1살이라도 어릴 때 수술해서 없애는 게 먼저 아니야? 그래야 수술한 뒤에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거고 어리니까 기억도 없겠지. 지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 지켜보자고 했다며. 근데 마음대로 수술이라니. 당신 진우 친아빠 맞아? 그럼 신장에 혹을 달고 있는 걸 나더러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질환을? 난 그거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 나. 우리 아들이 하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자라니? 뭐 우리 아들이 무슨 상품이야? 제발 말 좀 곱게 할 수 없어? 당신 제발 필터 없이 막말하는 습관 그거 고쳐. 사람들 앞에선 잘만 하더니 왜 내 앞에서만 이래? 나도 숨은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이미지 관리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당신 앞에서까지 그런 가짜는 연기까지 해야 해? 그냥 감안하고 들어. 설마 우리 진우도 당신 이미지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아픈 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텐 치명적이거든. 보통 애들 아픈 건 엄마 탓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가 무슨 잘못만 저질러도 엄마가 저렇게 키워서 그렇다. 머리가 안 좋아도 엄마 머리 닮았다는 말 나오는 거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려? 그니까 얼른 수술하고 치워버리는 게 맞아. 이참에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해달라고 할 참이야. 아내의 고집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일단 저는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를 누르면서 대답했죠. 진짜 당신. 일단 알았어. 알았는데 일단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하자. 병원을 간다고? 왜? 당신이 가서 뭐하게? 왜냐니? 내 아들이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건 친아빠가 할 짓이야? 그것도 이미지 관리에 포함되는 상황 아니야? 모르는 척하면 난리를 칠 거면서 간다는 사람한테 왜 그래? 아니, 그냥 나 혼자 가도 충분해. 당신은 안 와도 된다고. 와봤자 수술 안 할 이유나 찾으면서 괜히 내 일만 방해할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말고 잘난 편의점이나 봐. 희한하게 아내는 제가 병원에 가려는 건 극구꺼려 했고 일부러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만 골라 병원을 다니곤 했죠. 그건 평소의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요가부터 시작해 자잘한 병원 검사까지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해서 더 오기가 생겼고 하루는 나를 잡아 일부러 그 뒤를 밟아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죠. 되게 40, 50대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아주 초기에 발견된 거예요. 아직까지 수술을 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기에 알았다는 게 큰 행운이고요. 오신 김에 아버님도 검사를 진행해 보시죠.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내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상 없어요. 검사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나요? 네, 했죠. 저는 아내의 알 수 없는 말에 의사에게 물었죠. 저희가 왜 검사를 하는 건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식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낭신증이라는 질환은 유전이거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큰 증상이 없어서 평생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도 검사를 진행해 확인하는 거죠. 하시겠어요? 네, 저 받을게요. 저는 검사를 진행하기로 예약을 해놓고 아내에게 이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유전병이라는 건 왜 말 안 했어? 더구나 검사를 진행했다고 그냥 넘기려고 한 이유는 또 뭐고? 진짜 유전이면 미리 알아볼 생각을 했어야지. 어차피 우리 애야. 당신 아닌 나. 둘 중 한 명 때문에 애가 아픈 거고. 그 책임을 꼭 물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했고. 무엇보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난 검사 진행했으니까. 그럼 당신 아니겠어? 그래서 당신 보호해주려고 말 안 한 건데 그걸로 따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도 나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해보라는 게 맞지 않아?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이 달린 건데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 당신 잘못이라고 봐. 마음대로 해. 알았어. 다 내 탓이다. 됐지? 근데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애가 아픈데 본인 몸부터 챙기는 꼴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거든? 검사해. 100번 해. 됐니? 이전부터 제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아내였는데 그때의 태도는 뭔가 이상하더군요. 아이가 아파서 예민해졌다고 넘어가긴 했지만 말이죠.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딱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신장 초음파까지 꼼꼼하게 봤는데도 저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참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의를 했죠. 그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DNA를 추출해서 PKD1과 PKD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 분석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뭐? 유전자 검사? 진짜 당신은 원인을 꼭 그렇게 밝혀야 속이 후련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지금 우리 둘 중에 누가 유전병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진우가 아프다는 게 중요해야 맞지? 그리고 초음파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지금 당신 하는 짓이 잘잘못 따져서 꼭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혹여나 당신이면 나중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도 하자는 거잖아. 나이 들어서 나타날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난 오로지 걱정이 돼서 그렇지. 걱정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야 반이라도 가는 거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당신이 유전자 검사 안 해도 어디서 온 건지 충분히 짐작되니까. 뭐?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무슨 짐작? 어머님 신낭종 있잖아. 이름도 비슷한 게 분명 어머님한테서 당신한테로 유전됐고 그게 우리 아이한테까지 온 게 뻔하지. 야, 그거랑은 전혀 다른 질환이거든? 수술도 필요 없는 그냥 단순 신낭종이야. 다낭신증이랑은 애초에 결이 다른 질환이고. 내가 분명 그때 의사한테 들었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의사가 그랬다고. 엄마 신낭종일 때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알지.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무릎 수술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허리 수술하고 당뇨며 뭐며 없는 병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어머님 아니야? 까놓고 몸뚱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냐고. 그런 상황에 내 아들이 유전병에 걸렸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부모 아니면 조부모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그러던데. 억지 부리지 마. 그런 식으로 막말할 거면 진짜 유전자 검사 하든가. 난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되거든? 초음파 이전에 벌써 난 해봤고 유전자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어. 증거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집엔 그런 더러운 유전병 따윈 없어. 그러니 안 봐도 당신이 원인일 테고 99.9% 네 엄마가 유전병의 근원이야. 숙주라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어? 할 말 못할 말 못 가려? 진우가 아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넘기는 것도 한계야. 당장 사과하고 다신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이건 경고야. 나도 더는 안 참아. 제 말을 듣던 아내는 이죽거리며 대꾸했죠. 참지 마. 그렇게 정색하면 내가 쫄 줄 알았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님 네가 숙주니? 네 엄마가 숙주지? 진짜 더럽고 불결해. 어쩜 감쪽같이 그런 병을 숨길 수 있는지. 당신 진짜... 됐고 이혼하자. 나도 더는 이 상황 견딜 수 없어. 이런 더러운 병이나 가지고 있는 집안이랑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네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니? 추후에 애 병원비며 약값 생각해서 재산분할 확실하게 해야 할 거야. 물론 당신 엄마 책임도 있으니까 가서 돈 뜯어와. 설마 본인 때문에 손자가 이렇게 된 걸 나 몰라라 하진 않겠지. 양심... 아니지, 신장에 털난 게 아니라면. 솔직히 그때까진 아내가 화가 나서 막말을 하고 이혼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곤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말밖에 없었기에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도 못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실제로 이혼 협의서를 가지고 왔고 저를 유전병으로 몇 번이나 몰아세웠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서 그 빌어먹을 숙주 소리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헌데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속상해하셨고 진짜 아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라도 내어주려고 하셨죠. 아이 엄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야? 그리고 돈을 왜 줘? 엄만 불쾌하지도 않아? 물론 나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자식 일에 눈 뒤집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너희 아빠 다리 절단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 빌어먹어서라도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우라고 했어. 밖에서 동냥이라도 하라고. 다리 하나 잘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나도 눈 뒤집혀. 그런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엄만 진우애미 이해해.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엄마는 말만 그렇게 한 거잖아. 결국 엄마가 알아서 다 했고. 걔도 말만 그렇게 한 걸 거야. 걔가 오죽 나나 너한테 잘했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라도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거 아니니. 태준아, 진우를 위해서라도 좀 참아, 응? 그때 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반성도 많이 했죠.
그래도 일단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저는 몰라도 어머니에게만은 그놈의 숙주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저나 어머니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드디어 오해를 풀었으니 됐다 하고 기뻐했겠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PKD1 유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그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검사 오류라거나 그 조부모한테서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 아내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있고요. 있기야 하죠. 하지만 이 유전자는 한 세대만 건너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우성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50% 확률로 물려주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부모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 설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저도 아내도 유전자 검사에 아무것도 없다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이처럼 명확하게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경우는 보통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검사를 진행해보시면 어떨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강하게 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아이의 질환이 유전 질환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유전자 검사에 유독 과민 반응하면서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 진우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그간 이해할 수 없던 아내의 이상한 행동 모두가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검사 결과 역시 충격적이게도 제 아이가 아닌 것으로 나왔죠. 어머니 역시 그 결과에 너무나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게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실은 진우 애미가 나한테 돈을 받아갔었어. 뭐?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난 네가 이제까지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 나한테 힘들어도 힘들단 소리 안 하고 꼭 참고 계속 버티기만 했으니까 몰랐지. 그래서 달라는 거 있으면 다 줬어.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꾹 감았죠.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얼마나 아끼며 사는 분인지 알았기에 저는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미 신혼집을 마련할 때 큰 돈을 보탰으니 더더욱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 편의점 매출이 낮다며 어머니를 매달 찾아가서 돈을 뜯었던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서가 아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했던 거였죠. 자잘한 돈 말고는 뭐 다른 낌새는 없었어? 집문서라든가. 계속 집 팔아서 같이 살자곤 하더라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자면서. 설마 그것까지 해준 건 아니지? 저번에 진우 아프다면서 돈을 좀 해달라 했을 때 집을 내놓긴 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지. 아휴, 이를 어쩌면 좋니? 저는 어머니에게 매매로 내놓은 걸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고 또 어머니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어차피 이미 그 여자 수중에 들어간 돈이 남아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남의 시선과 본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여자였기에 미래를 향한 저축 따윈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되찾기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을 생각만 했죠. 바로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벤트를 통해서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오랜 학습으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전화번호까지도 다 저장돼 있었으니까요. 남들 눈에 애처가로 보이길 원했던 아내 덕분에 사람들에게 몰래 이벤트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전달하는 게 전부였죠. 아내의 친구, 지인, 회사 식구들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초대했고 안방에 숨어 있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원하는 이혼해주겠다며 미끼를 던졌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빠르게 집에 도착했고 제게 물었습니다. 돈은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어머님 집 팔렸다고 해? 이제 숨기는 것도 없구나. 아주 돈에 미쳐서는 우리 엄마 집까지 팔겠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 정도 대가도 안 받아야 해?
하나밖에 없는 손자 얼굴이라도 가끔 보시려면 줘야지. 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게 왜 더러운 병균을 달고 다녀? 지저분하게. 숙주라는 말 뜻 몰라? 병균을 달고 다니는 몸을 뜻하는 게 바로 숙주야. 당신 이런 인간인 거 주변 사람 모르게 하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연기력 대단해. 내가 뭐 알면 지들이 뭐 어쩔 건데.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행복해서 죽을 것처럼 이미지 관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사실 돈에 미쳐서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병균 취급하고 자기 아들을 하자 있다고 말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칫하며 비웃었죠. 이혼하는 마당에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뭔가 일부러 이야기하게 유도하는 것 같네? 아, 혹시 녹음이라도 하니? 휴대폰 꺼내봐. 확인 좀 하게. 내놔! 아내는 제 휴대폰을 진짜로 빼앗았고 녹음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하더군요.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돈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이 아파트는 어차피 어머님 명의라 손도 못 댈 거니까 난 따로 돈 받아야겠다고. 안 주면 애 안 보여줄 거야.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진우를 가지고 돈을 뜯을 생각을 해? 나 장사하는 사람이야. 계산기는 머릿속에 늘 들어있는 거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건 더 잘 알거든.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왔으냐는 말인데 내 직원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면 어떨 것 같냐고 했지? 아마 난리 나겠지. 지금 당신처럼 착한 척 위선 떨면서 개처럼 짖을 거야. 근데 그게 뭐? 개가 짖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갈아치우면 그만이지. 집 지키는 개가 주인을 보고 짖으면 버려야 하지 않겠어? 참, 당신 진짜 최악의 인간이야. 알지? 최악의 인간이라도 병 걸린 숙주년 아들보단 훨씬 나아. 저는 더는 듣기가 거북해서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아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내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보더니 아랫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죠. 너 뒷조사했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당해? 뒷조사? 할 필요도 없었어. 당신이 하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병균 있다, 보균자다 이러니까 답답해서 검사 받은 거고 그 결과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 받은 거야. 진우 누구 아들이야? 애초에 왜 날 속이고 결혼한 거야? 아내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당신 아들 아니야. 이게 원하는 답 맞지? 됐니? 나랑 연애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난 거야? 그럼 내가 편의점이나 하는 너만 바라봐야 할 이유 있어? 나 야망 있는 여자야. 누구보다 간판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다른 남자도 만났지. 너보다 훨씬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그런 남자였고. 근데 그 새끼가 나랑 헤어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간 거였어. 왜? 미혼모라는 게 아주 처참하거든. 우리 회사에도 하나 있는데 아주 불쌍해. 아등바등 악착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불쌍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인 그런 여자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자, 대답이 됐을까? 그래,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이었네. 만족한다면 됐지. 어차피 들킨 마당에 이혼하자. 난 어차피 아쉬울 거 하나 없어. 아직도 나 정도면 좋다고 하는 사람 널렸고 능력도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런 사실을 소문내면 어쩔 거야? 아내는 그 말에 배를 잡고 웃는 신용을 했죠. 진짜 웃긴다. 누가 당신 말을 믿어?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편이야. 눈물 좀 찍어주면서 힘들다고 하면 위로 못해서 안달인데 심지어 내가 회사 사정 말하면 다들 돈도 안 받고 일할 정도로 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고. 괜히 애쓰지 마. 당신은 나 절대 못 이겨. 알았니? 아내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 기지개를 폈고 얼른 도장을 찍으라며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좀 싸야겠다며 안방으로 향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벌컥 문을 열었죠. 그리고 3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다 아내는 비명을 꽥질렀습니다. 제가 사온 케이크를 들고 머리에는 꽃가를 쓴 채 옹기종기 모인 14명과 마주쳤기 때문이었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쇼핑몰에서 팀장 직급을 달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가를 벗어서 바닥에 던지며 아내를 향해 이렇게 물었죠. 아등바등 악착같이 일하는데도 불쌍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인 미혼모야? 대표님 진짜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회사 운영을 도왔는데... 김 팀장, 아니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집 지키는 개도 주인 바꿀 수 있는 법이거든요? 더러워서 너는 못 해먹겠네요. 그 사람이 나가자 뒤이어서 저도 그만둘게요 하면서 나왔고 아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직원 하나는 아내에게 이렇게도 말했죠. 그간 회사 사정 안 좋다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한 주휴수당이랑 야근수당이요. 대표님 좋은 분인 줄 알고 그간 그냥 넘겼는데 이젠 알아버렸으니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 받을 거예요. 정확히 10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입금해주세요. 민지씨, 그건 직원들이 다들 안 받겠다고 한 거고 난 억지로 강요 안 했어. 회사 사정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숨 푹푹 쉰 게 강요가 아니라고? 어디 한번 해보죠. 그게 강요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모부가 변호사고 삼촌은 세무사거든요. 싹 다 털기 전에 나머지 직원들 것도 알아서 하세요. 민지씨, 나더러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그래. 됐고 저는 전달 제대로 드렸으니 알아서 판단해요. 싹 다 모아서 고소하기 전에. 그 뒤에 아내의 친구 3명도 따라 나왔고 아내를 경멸하듯 보다가 오히려 제게 위로의 말을 남기고는 집에서 나갔죠. 모두가 나간 뒤에도 아내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넋이 빠진 상태로 한참을 울다가 짜증을 내며 소리를 꽥질러댔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기도하듯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앞으로는 하라는 거 다 할게. 잘못했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 미쳤어? 내가 왜?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 설마 장사꾼의 계산기가 돌아갔나? 뭐든 한다고. 어머님도 모시고 살게. 절약도 할게. 명품도 안 살 거고. 제발. 지금 겨우 그 정도로 이혼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모욕했고 나한테도 함부로 했어. 당신이란 여자랑 지금까지 산 것 자체가 후회되는 사람한테 뭐? 설마 진우 때문에 그래? 에? 아이도 보기 싫으면 버릴게. 버리면 되잖아. 고아원 같은 곳에. 요즘 시설도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진우한테도 나쁜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새로 다시 나오면 되는 거지. 솔직히 내가 그거 말고 이혼당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런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아 올렸죠. 당신이랑 이혼을 망설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진우 때문이었어. 그거 외에 온통 다 이혼할 이유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제발 그 입 다물고 내 집에서 꺼져주면 좋겠어. 그래, 차라리 때려. 어? 화 풀린다면 얼마든지. 자, 때리라니까. 진짜 미쳤구나.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 그렇게 욕해도 상관없어. 그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좋았잖아. 여보, 앞으로 더 잘한다니까. 솔직히 나만한 여자가 어딨어. 없겠지. 그렇게 이중적이고 남의 시선만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겠어? 좋아, 알았어. 그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원인은 당신이 바람 피운 걸로 하자. 어? 그 사람들 도로 불러다가 오해라고 해줘. 나 진짜 죽어. 저 사람들 나가면 난 당장 쇼핑몰 운영도 못한다고. 돈도 다 지급하면 나 끝장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무너질 거였으면 지금 무너지는 게 나아.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내가 왜 무너져? 이 일만 잘 수습되면 걱정할 거 없다고. 제발 분수에 맞게 좀 살아. 한도에 맞게 쓰고. 안 돼! 나 이혼 못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아내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와중에 아내의 쇼핑몰은 문을 닫고 말았죠. 그간 가족 같은 회사라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모두 뱉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은 돈이 없어서 차를 팔고 무리하게 산 명품까지 중고로 팔아 겨우 갚았고요.
딱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진우의 친부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수소문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난 인물을 추렸고 그 친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진우를 책임지기로 했던 거죠. 원래 어머니와 상의 끝에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친부가 나타난 마당에 더는 제 고집만 부릴 수 없어서 물러났고요. 시간이 흐른 현재 저는 일상을 되찾았어요. 이전과는 달리 유행에 뒤처진 옷에 후줄근한 차림이긴 해도 지금의 제가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꽉 조여진 넥타이처럼 제 목을 누르던 게 사라졌다는 것에서 해방감도 느끼고 있고요. 물론 아주 가끔은 전처의 말처럼 저 편하자고 타협을 하고 있고 남자로서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전처를 길에서 마주치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멋지게 꾸미긴 했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거든요. 더는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여보, 나 요즘은 진짜 잘 지내고 있어. 돈도 이전처럼 벌고 있고. 당신도 나 보고 싶었던 거 맞지?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할까? 괜히 우연히 만난 척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 다시 만나서 재결합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여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진짜야. 짝퉁을 꼭 그렇게 하고 다녀야 했어? 아직도 당신은 보여주는 거에 치중해? 그러지 마. 솔직히 다 티나.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눈이 제법 높아졌거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분수에 좀 맞게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거의 발작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며 길바닥에 앉아 울더군요. 그걸 보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나만 아는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진짜는 꾸미지 않아도 빛나고 가짜는 아무리 덧칠해도 언젠간 벗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꾸밈 없는 일상 속에서 저만의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주는 진우의 친부 허락 아래 진우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유전병은 큰 발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진우가 앞으로도 별탈 없이 건강하길 응원해 주시고 또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짜를 마주할 용기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